샹크스는 신세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사왕이며 악마 헬멧 능력발로 사왕이 된 인물도 아니기에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후시아 마을에서 고작 해왕류 따위에게 일격으로 팔이 뜯겨나가게 되었고 평생을 외파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왕류는 현상금 2천에서 3천만 베리만 되는 인물도 손쉽게 제압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왕인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뜯긴 장면은 아직까지도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샹크스는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인물이기에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를 기절시켰어도 됐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서 해왕류의 공격을 막거나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의 공격을 피했어도 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헌납한 이유는 작품 초기에 일어난 설정 오류이거나 샹크스가 모종의 이유로 고의로 팔을 헌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루피 코인을 확실하게 타기 위해서 일부러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턴이 보니를 위협하고 있는 순간 에그헤드 남서쪽 해안에 바솔로뮤 쿠마가 나타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에그헤드 남서쪽 해안에 전 왕아 칠무에 바솔로뮤 쿠마가 출현했습니다. 현재 섬 중심부로 진입 중 위건 칩이 통하지 않아 멈추질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쿠마가 죽었음을 아는 세턴은 무슨 멍청한 소동을 쿠마가 이곳에 올 리가 없다. 멈춰 세워라. 발포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며 쿠마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멈춰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좌절의 눈물을 흘리며 무리야 이젠 무서워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저기 아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나 이대로 죽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미안해 아빠 모처럼 받은 목숨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군의 포위망을 뚫어내며 세턴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세턴은 보니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 시끄러워 참을 수가 없군. 망할 꼬마 녀석 머리를 쏴버려라 라고 말하며 보니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나며 세턴은 보니를 놓치게 되었고 세턴은 자신이 직접 보니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쿠마가 나타나 세턴의 공격을 막아냈고 보니는 아빠 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쿠마는 세턴의 촉수를 붙잡은 이후 곧바로 세턴을 향하여 펀치를 날렸고 세턴은 죽은 줄만 알았던 쿠마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쿠마는 우연히 이스트블루 후시아 마을에 오게 되었고 이스트블루 고아왕국 코르보 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루피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루피는 16세였으며 출항을 1년 앞둔 시기였고 이 당시에도 루피는 이미 삼짐승들을 압도하며 바위를 부숴버릴 만한 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루피는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하고 있었으며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위를 부숴버렸고 이를 지켜보던 악어와 호랑이는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한 이후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거 필살기로 삼아야겠네. 상당한 적을 만났을 때 써먹어야겠어. 해적이 되어서 동료를 모을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당해서 인질이 될 수도 있어. 그때 나는 안 봐줘. 상대가 누구든 고무고무 도끼야 라고 말하며 훗날 해적이 되어 동료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동료를 구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피는 나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아론을 참교육시킵니다. 한편 쿠마는 계속하여 루피를 지켜보고 있었고 루피는 쿠마의 기척을 느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라졌고 루피는 응 누구야 뭐지 방금 오싹했는데 이 산에 아직 강한 녀석이 있나 보네. 출항 전에 반드시 쓰러뜨려 주겠어 라고 말하며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깨우치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감이 뛰어났으며 강자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밀즈모자 일당은 고잉 메리오를 얻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뗏목을 이용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배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카야와 카야의 집사는 이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을 지켜준 밀즈모자 일당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고잉 메리오를 제작하여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우소브는 아예 고잉 메리오를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소과 밀즈모자 일당은 고잉 메리오를 얻은 이후 곧바로 출항하였고 워터7에 도달할 때까지 고잉 메리오를 타고 항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터7에서 고잉 메리오의 수명이 다하게 되었고 루피는 전문가에게 선박의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잉 메리오는 선박으로서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하였고 루피는 안전을 이유로 고잉 메리오를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섭은 죽을 힘을 다해 고잉 메리오를 계속하여 수리하였고 결국 배와 인간이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전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며 기적적으로 고잉 메리오가 수리되나 싶었으나 우섭의 노력에도 고잉 메리오가 복구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고잉 메리오를 폐기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사보는 원래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였으며 주로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가 드레스로자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곧바로 루시로 신분을 위장한 이후 콜로세움에 참전하였고 자신의 의형제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 이미 루피는 능력자이기에 이그리글 열매를 먹을 수 없으니 자신이 이그리글 열매를 먹으며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도 사보라면 에이스의 의지를 맡길 수 있다고 말하며 사보가 이그리글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이그리글 열매를 먹으며 악마 열매 능력자가 되었고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원래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이그리글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실력이 더 상승하게 되었고 이그리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제스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판기아성 내부 경비병 한 명은 이상한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이 탑의 위병이 또 줄었지 이렇게나 넓은데 말이야 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비병은 뭐야 너 모르는 거냐 그런 건 보통 그거야 봐버린 녀석 환상의 방 이라고 말하며 판기아성 내부의 경비병의 수가 부족함에도 계속하여 경비병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상의 방에서 어떠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 말을 들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천룡인들의 왕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판단은 적중했고 사보는 말이 좋아해서 이무라는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도플라밍고와 로우, 루피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이후 도플라밍고는 시저 크라운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펑크하자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모커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선보이며 스모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스모커가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하여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결국 스모커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갑자기 아오키지가 난입하여 어라라 그 녀석은 내 친구라고 라고 말한 뒤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얼음을 깨는 데는 성공했으나 굳이 아오키지와 대결할 필요는 없었으며 아오키지에게 이길 수도 없었기에 스모커를 죽이는 것을 포기한 뒤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된 이후 독자들은 갑자기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랬으며 아오키지가 해군을 탈퇴한 이후에도 스모커를 돕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보며 아오키지가 은근히 의리 있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는 스모커의 궁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스모커가 아오키지를 불러들여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쿠규가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 모모노스케와 대치하고 있던 순간 누군가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냈고 로쿠규는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장본인이 사왕 샹크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쿠규에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며 지칠제로 지친 실록들을 곧바로 기습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아니면 신시대가 그렇게 두렵나 라고 말하며 만약 루피를 포함한 초신성들을 건드리며 자신이 나서서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로쿠규는 당황하며 그래 알겠다고 나도 너희들이랑 싸울 생각은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전투를 중단한 뒤 군함을 타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로쿠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으며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는 로쿠규의 평판이 매우 떨어졌으며 조금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로쿠규가 만약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싸웠더라면 홀로 루피, 샹크스, 키드, 로우, 마르코, 벤베크맨, 조로 등을 상대해야 했기에 사실상 승산이 없었고 전성기 거프 센고쿠 듀오 정도는 왔어야 상대가 되었을 것이기에 로쿠규가 도망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마토는 코즈키 오뎅을 동경하는 인물이며 과거부터 오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오뎅처럼 바다에 나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에이스의 동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에이스가 사망해버리며 결국 바다로 나가지 못하였고 에이스를 대체하여 자신을 바다로 데려다줄 인물을 찾던 과정에서 에이스의 동생 루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루피가 와노쿠니에 오자마자 자신을 어필하였으며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우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야마토가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이후 야마토는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와노쿠니에 남아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야마토가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지 않고 와노쿠니에 남아있는 이유는 로쿠규와 같은 강자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야마토는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루피가 와노쿠니를 떠나며 언젠간 야마토가 바다에 나가고 싶다며 자신의 동료로 받아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였기에 훗날 야마토가 동료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선물을 드립니다. 진짜 좋나요? 진짜 줍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밀짚모자를 쓴 인물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기에 어쩌면 루피가 원피스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밀짚모자의 사나이가 원피스의 진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밀짚모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루피이며 공식적으로 밀짚모자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도 루피이기에 루피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의 사나이들 역시 루피 못지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밀짚모자를 쓴 인물들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중요한 인물임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밀짚모자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은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디 루피, 원피스 최초의 해적왕 골디로저, 원피스의 창시자 조이보이, 루피의 생명의 은인 사왕 샹크스가 있습니다. 사보는 오랫동안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로 처음 왔을 때도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플라밍고는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으로 이글이글 열매를 내놓았고 사보와 루피는 과거 에이스가 먹었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콜로세움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콜로세움이 열리기 직전 루피에게 찾아가 자신이 사보라는 것을 밝히고 도플라밍고의 견제를 받고 있던 루피를 대신하여 자신이 콜로세움에 참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시로 위장한 뒤 콜로세움에 참가하였고 혁명군이 인자다운 활약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글이글 열매를 획득하여 복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에이스 네 능력 잘 받아갈게 라고 말하며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사망하기 직전 분명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인물이 루피라고 추측받았으나 현 시점에서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갈 것으로 유력한 인물은 사보이며 루피는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은 과거 록세적단 시절부터 우호적인 관계였기에 자신들의 공통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밀짚모자 루피와 초신성 연합이 나타나자 아예 동맹을 맺어 그들을 처리한 이후 자신들이 과거처럼 본격적으로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두 캐릭터는 사왕이었으며 성격이 워낙 불같은 인물이었기에 동맹을 맺기 이전에 가벼운 대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인간형으로 전투로 임했기에 이 부분에서 카이도우의 클래스가 빅맘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이 충돌하자 섬이 통째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으며 하늘이 갈라지고 폭풍이 몰아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백수해적단과 빅맘해적단의 선원들이 버티지 못할 만큼 큰 충격파를 형성해냈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폐양색 패기에 능숙한 인물들이기에 엄청난 폐양색의 충돌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도일몬자는 조로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검입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 쿠이나에게 무려 2000번이나 도전한 끝에 2001번째 진검승부를 했으나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그러나 쿠이나는 난 여자이니 언젠간 너한테 질 거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분해하며 그런 약한 소리 하지마, 너와 나 둘 중 하나가 언젠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쿠이나가 실족사해버렸고 조로는 쿠이나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스승 코우시로에게 언젠간 자신이 세계 제일의 검사가 되겠다고 말했고 코우시로는 조로에게 시모츠키 가문의 갑오 화도일문자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날 이후부터 화도일문자를 사용해왔으며 수많은 검들을 거쳐갔으나 화도일문자만큼은 계속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언젠간 영구흑도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 화도일문자를 영구흑도로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는 신의 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특히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들은 무적의 힘을 지닌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를 타격하려면 해루석을 이용하거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해루석은 와노쿠니에서만 생성되며 대부분이 정부 소유인 희귀한 광물이며 패기 사용자는 극소수이기에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장색 패기를 고도로 단련한다면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를 포함한 악마 열매 능력자들에게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르고는 시저의 능력을 보며 패기 사용자 앞에서 표정만이 넓어질 뿐이라고 말했으며 백홈즈는 자연계 악마 열매가 무적이라고 착각하다가 죽는 이들이 한 트럭이라고 이 신세계에는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신체 일부를 흑화시키며 경도와 강도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검을 흑도화시킬 수도 있기에 무장색 패기는 전투의 기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저는 과거부터 세계정부가 잃는 것조차 금지한 포네그리프와 세계정부에서 금지한 세계일주에 관심이 있었고 언젠간 전대미문의 세계일주를 끝내고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끝끝내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흰수염 해적단에 있는 오뎅과 만나게 되었고 오뎅이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저는 흰수염에게 오뎅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큰 야망이 없었으며 오뎅이
로저가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흰수염은 결국 오뎅을 로저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로저는 코즈키 오뎅을 동료로 받아들인 이후 해적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 오뎅을 통하여 로드 포네그리프에 적힌 문자를 해독한 이후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데뷔보 원피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정말 대단한 걸 남겼구만 조이보이,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로저조차도 조이보이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라프텔에서 세계 일주를 마친 이후 자신이 조이보이가 찾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해군에 자수한 뒤 자신의 목숨을 걸어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였고, 훗날 조이보이가 강림할 것을 기대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악마 열매를 동시에 두 개를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약 악마 열매 능력자가 다른 악마 열매 능력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악마 열매를 먹게 된다면 온몸이 가루처럼 터져서 죽어버린다고 전해지기에, 원피스 세계가 내는 악마 열매를 2개 이상 먹은 인물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치가 정상결전에서 이미 어둠 열매를 먹은 상태로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마저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 열매를 복용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어떠한 방법으로 2개의 악마 열매를 먹고도 멀쩡한지는 아직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티치가 2개의 악마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가설은 티치의 몸 구조가 E형이라는 설, 어둠 열매의 특수한 능력설이 있습니다. 1071화의 표지에는 하얀 옷을 입은 밀지모자 일당과 우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진에는 밀지모자 일당을 제외한 이들은 그려지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우타가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우타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에서 우타가 죽은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독자들은 더 이상 우타가 나올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상외로 우타가 너무나도 인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어쩌면 우타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본편 표지에 우타가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우타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타가 확실히 죽었다고 묘사되진 않았으며, 우타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니 역시 필름 레드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원작자 오다 작가님은 우타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인터뷰하였기에 우타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극장판과 원피스 본편은 보통 평행 우주이기에 극장판에서는 사망한 우타가 본편에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현재 시키와 함께 극장판 캐릭터 중 유일하게 원작에도 존재하는 캐릭터이기에 타 극장판 캐릭터들보다는 원래도 본편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우타가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있는 표지를 확인한 이후 우타가 본편에도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루피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적왕 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입니다. 로저는 해적 역사상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이며 자신의 라이벌 흰수염보다도 5억 1,880만 베리나 더 높은 현상금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로저는 해적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제표하였으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4개 모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었으며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성공시키며 해적 역사상 최초로 해적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의 현상금이 천문학적인 것이 납득이 됩니다. 또한 로저는 과거에 55억 6,480만 베리를 찍었기에 인플레를 고려한다면 로저가 현 시대의 인물이거나 비교적 최근에 해적왕에 올랐었다면 현상금이 60억을 넘겼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 정부의 수장들이며 전세계 최대 권력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오로성은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해군의 업무를 결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독재를 지향하는 집단이기에 어느 한 명의 뜻대로 세계의 운명이 흘러가서는 아니 되기에 오로성 5명이 권력을 분배하여 가지고 있으며 허위옥자라고 불리우는 세계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는 오로성들조차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로성들은 각자가 맡은 업무가 있으며 워큐리는 법무를 수행하며 나스조로는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과학 방위를, 피터는 농무를, 마스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삼권 분리처럼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있기에 한 문장을 문단별로 끊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들끼리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태양신 니카나 공백의 백년과 같이 오로성들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건에 한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식을 도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 최대의 권력가라고 불리우나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의 왕이 존재하며 오로성들조차 이무의 하수인에 불과하기에 오로성들이 진정한 세계 최대의 권력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마 열매는 현재까지 공개된 것만 대략 18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악마 열매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악마 열매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인계 최강의 악마의 열매이자 파괴력만큼은 최고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와 너무나도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하기에 잘못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하비하비 열매, 존재만으로 토토무지카라는 고대의 괴물을 소환할 수 있는 노래노래 열매,
궁극의 악마 열매라고 불리우는 수술수술 열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열매들마저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열매가 존재하며 그 열매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먹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루피의 곰곰이 열매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은 열매로 불렸으며 카타쿠리조차도 루피의 능력을 좋지 않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악마 열매의 진짜 이름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공개된 이후에는 루피가 범접 불가한 최강의 열매를 먹은 것이 되었습니다. 제니시아는 과거 800년 전 이상부터 존재하던 고대 코끼리로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제니시아는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제니시아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 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왕 최고간부 제게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제게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맷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제니시아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은 세계정보난 미스터리한 인물이 이무가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제니시아가 과거 800년 전 원피스를 남긴 전설의 애저 조이보이의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심증일 뿐이며 자세한 비밀은 설정이 좀 더 풀려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시아는 전투를 하던 인물인지도 알 수는 없으나 압도적인 크기와 단 한 방만에 잭을 리타이어 시키는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기에 최소 해군대장급 강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류마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본편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의 명성과 설정 작중 위치를 고려한다면 류마는 미호크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류마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검사이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류마는 조로와 평행 이론을 이루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으며 어쩌면 조로의 머나먼 조상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조로와 연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현재까지 미호크와 함께 유일하게 영구 흑도를 제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류마가 만들어낸 영구 흑도는 흑도 슈스이로 흑도 슈스이는 조로가 과거에 사용했던 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국보이기도 하며 히오리는 조로가 흑도 슈스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오뎅의 검 엠마와 흑도 슈스이를 교환하자고 말했고 조로가 이를 수락하며 현재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에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조이보이의 동료라고도 추정되고 있으며 조이보이와 힘을 합쳐 800년 전에 세계정부와 대결했다고도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티치가 에이스를 세계정부에 넘겨버린 이후 해군에서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였고 세계정부와 힘수여 면적단의 정상결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비스타 역시 정상결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힘수여 면적단 행동대장다운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전장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거인 중장을 막아서는 모습과 해군들을 썰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루피를 추적하는 미호크로부터 루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비스타는 곧바로 미호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비스타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미호크는 더 이상 루피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징베가 미호크를 막아보려 했으나 미호크에게 초컷이 나버리며 미호크를 막지 못하였으나 비스타는 미호크의 진격을 손쉽게 막은 것을 보며 이 당시에는 비스타가 징베보다 몇 수는 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비스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두 캐릭터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미호크는 비스타의 실력을 인정해주며 여기서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겠군 이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미호크라도 비스타를 쉽게 제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르코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거로 겨룬 인물이며 방어력, 회복력, 유틸성 능력만큼은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공격력과 패기 면에서는 확실히 93대장보다는 아래로 평가받고 있기에 종합적으로는 해군대장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인물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어떠한 충격을 받더라도 불꽃과 함께 재생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현재까지 마르코는 걸출한 강자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왔으며 큰 피해를 입은 적 자체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두 명이 한 명이랑 싸우는 건 불공평하다 라고 말하며 1대1로 겨루는 것이 아닌 1대2로 겨루거나 1대 다수로 겨루는 것은 솔직히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피스의 대부분의 전투는 1대1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해적들조차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대 다수나 1대2로 겨루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1대2로 겨룬 대결은 사왕 빅맘과 키드 로우 듀오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키드와 로우가 수적 우세를 통하여 빅맘을 꺾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는 불공평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로우와 키드는 빅맘을 장외패시켜서 승리를 거머쥐었기에 키드와 로우는 빅맘에게 진정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프는 생고쿠와 가장 친한 동료이자 선의의 라이벌입니다. 또한 거프와 생고쿠는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한 핵심 전력이기도 합니다. 생고쿠와 거프는 같이 해군에 입대한 동기이며 가장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동료입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거프에게 도움을 받아 해군 원수에 올랐으며 거프는 사고를 칠 때마다 생고쿠의 도움을 받아 수습했습니다. 또한 생고쿠는 원수가 된 이후에도 거프에게만큼은 막대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프가 자신의 방에 난입하여 과자를 빼앗아 먹거나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도 화만 낼 뿐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프와 생고쿠는 힘을 합쳐 마린포드를 침공한 시키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거프가 해적왕의 아들 에이스를 숨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너도 부모인 게지 거프 라고 말하며 거프를 감싸주었습니다. 정상결전 당시 대외적으로는 흰수염이 바다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흰수염은 지병을 앓고 있었기에 전투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였기에 정상결전 당시 가장 강한 인물은 거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 에이스가 적으로 전쟁에 참전했기에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를 원컵 내버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습니다. 거프는 오랜 기간 바다를 지켜온 인물이며 해적들 사이에선 악마라고 불리고 있으며 해군들 사이에선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과거 로즈와 손을 잡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렸던 록세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적왕 로저와 수차례 겨루었으며 로저를 몇 번이나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거프가 움직이기만 하자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이 크게 동요하였으며 해군대장도 놓쳐버린 마르코를 주먹 한 방만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생고쿠를 기습하려는 바제스를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도 보이며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챕터는 누가 뭐래도 정상결전 챕터이며 오다 작가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님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챕터만큼은 정상결전 챕터를 초라하게 만들 만큼 규모가 커지며 재미있게 그릴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오다 작가님은 이터널 로그와의 인터뷰에서 마린포드 에피소드는 저에게 짧은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마린포드 에피소드가 이 정도로 유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마지막 챕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팬분들이 마지막 챕터까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다 작가님은 마지막 에피소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규모와 재미면에서 정상결전을 뛰어넘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하며 찾아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세계정부와 최종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에피소드 중 어떤 에피소드가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에피소드 모두 독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피소드임은 분명합니다. 우솝은 작가공인 밀지모자 일당의 최악체인 인물이며 나미가 제우스를 얻게 된 이후에는 사실상 밀지모자 일당에서 최악체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솝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아론 파커 시절부터 간부들을 상대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솝의 전투 방식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는 다른데요. 우솝은 허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한 뒤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승리를 가져가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하여 자신보다 강한 인물을 쓰러뜨려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슈가 페로나같이 일반적인 인물들은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특수한 적들을 잡아내며 결정적인 순간에 밀지모자 일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솝은 일부 시절 루피와 맞붙은 적이 있고 우솝은 그 대결에서 각종 술수를 사용하여 루피를 다운시킨 전적이 있기에 이는 우솝 역사상 최고의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당연히 루피에게 패배했으나 그래도 루피를 다운시킨 것만큼은 충분히 업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솝은 아버지 야소를 닮아서 견문색 패기만큼은 잘 다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코마는 드래곤의 조언을 받은 이후 곧바로 보니를 데리고 에그헤드로 향했고 베가펑크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코마는 서로를 보며 놀랐고 보니 역시 베가펑크의 머리를 보며 우와 대단한 대가리야 기분 나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보니의 병이 청홍린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일반적인 의학이 아닌 줄기세포 이식을 통하여 보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보니는 센토마루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가 버커니아족임을 파악하며 자신은 정부 측 인물이기에 쿠마의 정체를 숨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드래곤을 신뢰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지인이라면 신뢰한다고 말하였고 베가펑크는 정말로 쿠마의 정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에게 혈액 제공과 클론병 양산을 허용해준다며 막대한 비용을 자신이 대신 내주며 보니의 병을 치유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의 혈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클론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압도적인 과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묘한 남자다. 욕구에 정직해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드래곤이 그렇게 말했나 건방진 녀석 이라고 말하며 발끈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베가펑크가
베가펑크와 드래곤에게 감사하며 혹시 나를 닮은 클론병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솔직히 보니를 구할 수 있다면 네가 악마라도 상관없다. 보니를 구해줘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와의 계약을 수락했고, 베가펑크는 성인이로군 너는 이라고 말하며 쿠마의 인성을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웃으며 성인 난 마음이 약한 평화주의자라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훗날의 미래의 전사들의 이름을 평화주의자라는 뜻을 지닌 파시피스타라고 짓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들의 대화를 세턴이 도청하고 있었고, 세턴은 쿠마와 베가펑크가 병기를 통하여 사람을 구해내겠다고 말하자 클론병이라면 병기라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일 수 있느냐가 그 가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남자로군 베가펑크. 나에게 생각이 있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이스와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뒷담화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도중에 에이스는 야마토가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으며 구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로저였기에 아버지로 인하여 피해를 본 야마토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그것을 극복해냈기에 야마토에게 아버지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일침을 날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도 에이스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자신의 길을 찾게 되었고, 훗날 에이스와 함께 모험을 가고 싶다고 말하였고, 에이스도 언젠간 다시 돌아와 카이도우를 직접 차단해주고 자신의 배에 태워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서 에이스가 전사해버리며 야마토의 꿈은 물거품이 되나 싶었으나, 야마토는 과거 에이스와의 대화에서 에이스의 동생 루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루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과 격돌하였으나 결국 그 대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흰수염의 고향에서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으나 루피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자 흰수염의 마지막 명령을 듣기 위하여 와노쿠니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쿠니 전쟁에서 킹과 퀸을 동시에 제압하고 빅맘과 대치하였으며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는 등 활약을 하며 결국 와노쿠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쿠니에 샹크스가 찾아오자 루피에게 이 근처에 언척하기 좋은 배가 있어서 난 먼저 떠나가 보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아카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마르코에게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제 너의 시대다 밀지모자, 너의 성장을 에이스도 기뻐할 거다 라고 인사를 남긴 뒤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샹크스의 배에 승선하였고, 샹크스는 마르코를 스핑크스 섬에 데려다줍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뭐야 우리 동료가 되는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대적을 돌보는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다시 한번 마르코를 영입하기 위하여 난 손이 많이 안 간다고. 그렇지 베크 라고 말하자 벤베크맨이 손이 많이 가지 라고 말하며 마르코와 빨간머리 일당은 복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사실상 해적을 은퇴하였으며 스핑크스 섬에 머물며 흰수염과 에이스를 지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자루는 찰룡인을 폭행한 밀지모자 일당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들은 뒤 곧바로 밀지모자 일당이 머무르고 있는 샤봉디 제도로 출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등장 초반부터 초신성 학살쇼를 보여주며 해군대장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밀지모자 일당과 조우한 뒤 일전의 아오키지와는 다르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밀지모자 일당을 모조리 쓰러뜨렸고 조르를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소과 초파 등은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며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서 푸른 싹을 꺾어선 안되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들의 시대는 이라고 말한 뒤 키자루를 막아섰고 밀지모자 일당은 그 틈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노쇠한 몸으로도 키자루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부선장다운 강함을 보여주었고, 키자루도 어중간한 각오로 샤봉디 제도에 왔는데 레일리급의 강자가 자신을 막아서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레일리와 더 싸워봤자 득보단 실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밀지모자 일당을 체포하지 못하고 해군본부로 돌아갑니다.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800년 이상 만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인물이며 악마의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능력을 사용할 때 해방의 드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육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크게 상승했으며 주변 사물과 생명체마저 곰으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에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참교육시켰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리벤지 매치를 하며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론 루피 역시 키자루와의 대결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찾아오며 잠시 무력화되긴 하였습니다. 키자루는 젊은 시절 해군에 입대하였고 입대 동기로는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젊은 시절부터 해군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으며 거프와 센고쿠를 이을 차세대 해군의 스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장교가 된 이후 제파에게 수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많은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강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중장에 등극하게 되었고 로저와 시키가 충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프와 센고쿠가 출동하게 되었고 키자루 역시 거프와 센고쿠를 돕기 위하여 함께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후 별다른 활약이 없다가 피셔 타이거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는 대사건이 발생했고 키자루는 곧바로 태양해적단을 추격하였고 순식간에 태양해적단의 핵심 멤버인 아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키자루는 대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를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함께 출동한 스트로베리 소장은 징베에게 털려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키자루가 징베를 칠무회로 추천하며 징베는 훗날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릴리는 선대 알라바스타의 여왕이며 세계 정부를 창조한 20인의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릴리는 유일하게 20인의 왕들 중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하계로 내려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릴리는 원피스와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해방시킨 인물이라고 묘사되기도 하였는데요. 인물은 코브라와의 대화에서 릴리 여왕의 대실수가 원인이다. 그날 릴리가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포네그리프라는 역겨운 물건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 따위 없었다 라고 말하면 릴리가 한 실수 때문에 공백의 백년과 데뷔부 원피스와 관련된 포네그리프가 세계 각지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작성한 이는 조이보이로 묘사가 되었는데 포네그리프를 해방시킨 인물은 릴리로 밝혀졌기에 조이보이와 릴리는 우호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릴리는 현재까지 밝혀진 20명의 창조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DA1족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가펑크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코마의 기억을 확인하려 한 보니는 결국 코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시절 쿠마가 있었고 코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괜찮아 저기 라고 말하며 코마에게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 코마의 기억이 구현된 가상세계였기에 보니가 코마에게 말을 건 것은 물론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코마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며 닥치고 따라와 네가 탈출하면 우리도 몽땅 죽는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지 않으려 했고 의문의 남성들은 울어봤자 소용없어 애새끼가 라고 말하며 코마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마는 계속하여 저항했고 차라리 여기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의문의 남성의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코마는 아파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장면을 더 지켜보지 못하였고 결국 코마의 기억 속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중간한 각오로는 못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모르면 납득할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